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제 슈그렌즈 부분의 새로운 치료인데 아까 교수님들께서 너무 막 기대를 하게 하는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한 번쯤 겪으셨을 날일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슈그렌즈 부분을 이제 해봤더니 땡땡땡님은 슈그렌즈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막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의사가 자기 잘난 척을 합니다. 슈그렌은 뭐 자가면역 질환이고 샬라샬라 뭐라는지 잘 안 들리는데 뭐 치료제는 없다 그러고 완치가 아니라 증상 조절을 해야 된다 막 샬라샬라 하는데 일단 들리지가 않죠. 그때부터는 병명도 모르겠고 뭐 치료제는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뭐 약간 좀 당황스러운 시간을 가지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뭐 비단 슈그렌 증후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가면역 질환에서 대체 치료 목표가 뭐냐 이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뭐 약을 먹고 코로나가 안 나오면 바로 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가면역 질환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할 때 완치라는 개념은 없고요. 대신에 쓰는 용어가 관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제 관해라는 게 이제 용어가 처음 들어보고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일단은 조금 풀었으면 질병 때문에 증상이랑 징후가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아까 이제 첫 번째 강의 때 이주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어렵게 말을 하면 질병 활성도가 없거나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렇다면 이제 질병 활성도가 뭐냐 이걸 좀 궁금해하시게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저희 뭐 슈그렌 증후군보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관절이 붓고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절이 붓고 막 아프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이걸 질병 활성도에 다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질병 활성도가 계속 높은 채로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관절이 계속 변형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거를 계속 낮게 유지를 했더니 관절이 변형되지도 않고 일상생활 하는데 이제 제한이 없더라. 이런 개념을 이제 갖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저 빨간색이 질병 활성도입니다. 빨간색이 이제 위로 높을수록 질병 활성도가 높은 거고 파란색은 이제 누적된 어떤 손상인데 이 높은 채로 계속 있게 되면 조금씩 이런 누적된 손상들이 쌓여가겠죠. 우리 슈그렌 증후군을 치면 계속 침샘이 조금씩 손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결국에는 침샘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될 거고요. 이제 목표는 이 질병 활성도를 계속 낮춰놓으면 이제 손상이 진행이 되지 않을 거거나 아니면 이제 낮게 유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질병 활성도를 조절하는 것이 비단 이제 슈그렌 증후군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서의 이제 치료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 활성도를 그럼 어떻게 결정하냐? 이게 이제 병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맘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진짜로 질병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지표로 삼아야 되고 저희가 이제 의사가 평가하는 것도 있고 우리 환자분이 평가하는 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염증 수치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슈그렌 증후군은 일단은 저희가 뭐 이제 건조 증상, 그러니까 침샘이나 눈물샘의 염증으로 인해서 건조 증상이 발생하는 게 주요 특징이지만 환자분 따라서 전신 어디라도 증상을 이제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좀 되게 잘난 척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려운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에스다이라고 지금 적혀 있고 에스프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풀었으면 유럽 슈그렌 증후군 질병 활성도 지수 뭐 그냥 뭔지 알겠다. 이게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침샘뿐만 아니라 다른 전신의 염증 정도를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질병 활성도는 주로 저것을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밑에 거 에스프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거는 풀었으면 슈그렌 증후군 환자 평가 지수. 그러니까 환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스스로 평가한 내 이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증상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에스다이 질병 활성도는 전신을 평가하고 의사가 평가하고 이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0점에서 123점까지 있고
뭐 4점 정도 낮은 질병 활성도면은 이제 질병 활성도가 낮다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게 뭐 123점까지 가는 분은 없고 보통은 뭐 5점 아래에 계신데 이게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가면 질병 활성도가 높다고 보고요. 이게 뭐 저희가 나중에 약제를 사용할 때 이게 3점 이상은 감소를 해야지 이건 약효가 있는 거라고 판정을 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상으로 삼고 이게 아까 그 항목도 12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써놓긴 했는데 뭐 림프절이 붓는지 침샘이 붓는지 관절이 아픈지 하지에 뭐 자반은 없는지 아까 이제 곽승기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기침 폐 증상은 없는지 콩팥 증상은 없는지 근력 저하 손발 저림 뇌 증상 혈액 검사 이상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혈액 검사 이상 소견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등을 포함한 검사도 하면서 방문을 해서 저희가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에스프리가 아까 이제 환자가 느끼는 증상 정도를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환자분 스스로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2주간 나 저 오늘 병원 왔는데 병원 오기 전 2주간 내 그 정도를 세 가지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 매기게 되고 그 점수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이제 평균을 낸 게 5점 미만 이게 0점에서 10점까지거든요. 그래서 절반이 5점이니까 평균 내서 5점 미만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또 이것도 나중에 최근에는 이 항목도 임상 시험을 할 때 어떤 호전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데 좋아진다라고 한 기준이 한 1점 이상은 좋아져야 되고 이제 처음보다는 15% 이상 좋아져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저희 이제 서울성모병원 다니시는 환자분께서는 뭐 통증이나 피로도나 건조감 각각에 대해서 지난 2주간 어떠셨는지를 이제 진료 보시기 전에 키오스크 같은 거에서 체크를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이유가 요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딱 드는 의문이 왜 자꾸 이런 거 만드냐? 환자가 힘들다면 힘든 거지 뭐 자꾸 이런 걸 만드냐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쇼그렌 증후군 임상 시험을 할 때 이 환자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안 있는지 판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만드는 이유고요. 쇼그렌 증후군 치료제가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치료제를 개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아까 그 전신 질병 활성도 점수랑 환자분이 느끼시는 증상이 이렇게 딱 비례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 증상은 있지만 뭐 건조 증상은 별로 없으신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런 건조나 통증 증상은 많으신데 전신 질병 활성도는 거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게 아까 이제 S다이라고 하는 점수 위주로 저희가 판정을 하는데 약물 효과가 판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환자분께 이제 효과가 있는데도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마다 증상이 좀 다 다르다. 어떤 분은 뭐 건조하거나 아한기 우추 증상이면 관절통이 심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환자마다 증상이 다 다양하고 그리고 뭐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간질성 폐질환 같은 이제 다른 장기 침범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발병 기전이 불명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뭐 침샘 상피세포니 뭐 이제 거기를 공격하고 있는 면역세포니 그리고 이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 같은 것들이 다 관여를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어떤 걸 타깃으로 해야지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 이제 좋아지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도 걸리고 쉽지가 않았다. 그리고 또 문제가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3만 명을 돌파하긴 했지만 여전히 희귀 질환인 것 같고 이 병 자체가 굉장히 만성 질환이라서 이제 한순간에 뭐 결판이 나는 게 아닙니다. 뭐 2주 먹고 약 먹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천천히 진행이 되고 뭐 이제 수년 내지는 10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병이 나빠지는데 보통은 저희가 임상시험을 하면 뭐 6개월 정도 약을 써보고 판정하고 1년 정도 써보고 판정하는데 그 기간이 이제 이 질병의 코스를 경과를 충분히 반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효과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많이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냐 일단은 건조 증상은 대증적, 그러니까 증상에 맞춰서 그냥 치료를 하는 거고요.
건조하니까 좀 덜 건조하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아까 이제 안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듯이 인공 눈물을 넣거나 인공 타액을 뿌리거나 침 분비를 유도하는 필로카르핀 같은 약제를 복용하거나 그리고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구강 내에 위생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치과 등에서 이제 구강 위생 관리를 하시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신 다른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그 합병증은 실제 그 장기를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손상을 막기 위해서 뭐 각각의 증상에 따라 조금씩 치료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한 피부 발진이나 관절통 같은 것들은 항말라리아제, 저희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뭐 할록신, 옥시크로린 이런 약제를 먹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혈관염, 폐질환, 그리고 신경병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장기 침범이기 때문에 그때는 스테로이드를 뭐 필요하다면 주사로 사용한다거나 면역물질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봤던 것들이 그러면은 내 지금 침샘이랑 눈물샘에 조금씩 염증이 있어서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진행을 막아서 결국에는 염증을 안 생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괴가 안 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근거가 있는 약제는 없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암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있는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면은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유해하다고 하지만은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일상적으로는 하지는 않는 거고요. 이게 제가 그냥 이런 어려운 그림은 책에 넣어놓으면 막 너무 공부하실 것 같아서 안 넣어놨는데, 네, 이게 실제로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한 의사들 보라고 만든 가이드라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입이 말랐을 때 막 침 분비량을 측정해가지고 어느 정도일 때, 그러니까 비자극 그냥 뱉어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뭐 이제 껌 같은 거 씹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되는지를 구분해가지고 어떤 치료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적어놓은 것들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까 전신 합병증에 대해서는 각각을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침샘이 부었을 때, 관절이 아플 때, 피부에 뭐가 났을 때, 패침범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각각을 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의사들이 참고해가지고 실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을 관리하는 것 말고는 전반적인 질환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약제는 없었다. 근데 그 전에 왜 그렇게 치료제가 안 나오는지 치료제 개발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나 뭐 다른 과학자분들이 쇼그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물질들을 좀 생각을 해본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 이거를 진짜 약으로 써볼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골라내서 이걸 약제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쇼그렌 증후군 환자한테 처음부터 바로 쓰지는 못하니까 쇼그렌 증후군 비슷한 쥐에다가 먼저 줘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보고 이거 이제 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해 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 임상 시험 사람한테 이제 직접 투약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임상 시험 방금 이제 동물 실험을 통과를 했으면 저희 보통 뭐 1상, 2상, 3상 뭐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1상은 일단은 쇼그렌 환자 말고 정상인한테 먼저 줘봅니다. 이게 독성이 있나 없나 보려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 자원을 받아가지고 수십 명 단위, 많아봐야 100명은 넘진 않는데요. 그분들께 투약을 해보고 진짜 독성은 없네. 사람한테 투여해도 안전할 것 같다 싶으면 이제 2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2상은 이제 진짜 이제 환자한테 줘봅니다. 근데 아직은 적절한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용량별로 이제 들여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뭐 많으면 한 100명 전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용량이 적정한 것 같고 부작용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하면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은 이제 3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각 단계마다 뭐 제약회사에서는 수백억 내지는 수천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게 되고 예를 들면 2상에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3상까지 안 가죠. 또 몇천억을 소위 이제 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들이 2상에서 끝나는 약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상까지 해봤는데 실제 환자한테 투약을 해봤더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질병 활성도 조절 효과도 별로 없고 뭐 건조한 게 호전되는 증상도 별로 없어서 3상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드린 약은 이제 3상까지 넘어갔고 거의 3상도 끝난 약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성공률이 어느 정도냐? 이제 미국 식약처에 성공되는 약 하나 기준으로 아까 치료물질 한 10,000개 중에 10,000개를 이제 서칭을 하면
요 임상 시험 단계로 넘어가는 게 10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실패를 하고 그리고 1상, 2상, 3상까지 다 넘어가는 거는 정말 드물다. 예, 그래서 좀 약 좀 빨리 만들지라고 애가 타실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느라 어려운 거고 이 각각의 임상 시험 한 단계도 뭐 3, 4년씩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태까지도 개발이 못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괜히 넣은 것 같은데 되게 짜증나는 그림을 일단 넣어놨는데요. 예, 이게 약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쇼그랭 증후군이 어떻게 발병하는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아까 이주혁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제일 위에 여기 뭐 무슨 뭐라 그러지? 이 침샘 상피세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너무 어려운 말이고 그냥 침 만드는 공장입니다. 예, 침 만드는 공장.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공장들이 모여 있는 게 침샘이죠. 예. 제가 그냥 이거 촬영하시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거를 특정 나라를 빗대서 하는데 이게 절대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침샘 아파트가 있어요. 침샘 아파트는 이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종의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야, 여기 우리 집에 공산당이 사는 것 같아. 예, 그랬더니 야, 이 공산당 무찌르기 위해서 군인들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는 없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이 원래는 최전방에 있어야 되는데 이 침샘 아파트로 옵니다. 이 지금 가운데 보이는 노란색 동그라미랑 파란색 동그라미가 그 군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군인들이 그냥 군인도 아니고 완전 특수부대. 하필이면 이제 점점 이제 침샘만 공격하기 딱 좋게 만들어지는 이제 특수부대 같은 애들이 모여드는데 원래는 여기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가면역질환은 원래 외부 병균이랑 싸우라고 만드는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침샘에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여기 진짜 공산당 사는 거 맞는 것 같아. 막 여기 얘네들 다 공산당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 거를 연관되는 물질들을 막 준비를 하거든요. 뭐 유튜브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들끼리 계속 그런 신호를 내면서 활성화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있으면은 침샘들이 조금씩 계속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심지어 이제 오른쪽에 보면 뭐 이상한 뭐 파란색 동그라미 틀 같은 거 저거는 이제 아예 뭐 군 부대를 거기 만든 거죠. 예, 원래는 최전방에 있어야 되는 부대가 침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침샘 아파트 집값은 떨어지겠죠. 예, 침이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뭐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암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타겟으로 한 거는 저 군인 특수부대 왜 갑자기 우리 선량한 침샘들을 공격하고 있는 저 군부대가 문제인 것 같고 그 나쁜 신호가 문제인 것 같다 해서 그것을 타겟으로 약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한 사진이고요. 저것들이 실제 약이고 엄청 많은 약들이 시도가 됐었고요. 되게 많습니다. 예, 되게 많은데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성공을 못한 것들도 있고요.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온 약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이 이제 다조달리벳이라고 적혀 있는 약인데요. 이거는 아까 그 특수부대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이제 서로 힘내라고 막 격려를 하고 있는데 그 격려하고 있는 신호를 끊는 겁니다. 예, 그래서 3상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2상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특히 그 저희가 뭐 에스다이라고 해서 전신 질병 활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그 환자가 느끼는 증상까지도 좋아져서 상당히 유망한 약제로 여겨지고요. 이거는 이제 주사로 맞는 것입니다. 이제 정맥 주사, 우리 이렇게 라인을 잡아가지고 맞는 정맥 주사고 4주에 한 번씩 맞는 주사고. 대상자는 내가 그냥 임상시험 참여하고 싶어 하고 참여되는 건 아니고 이 회사가 딱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할 거고 뭐 이 약의 효과를 판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질병이 없어야 되고 약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임상시험을 원하신다고 해서 임상시험 대상자로 올려도 회사에서 이제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대상자에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3상 시험이 마찬가지인데 위약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약, 우리가 원하는 약일 수도 있고 위약일 수도 있어요. 가짜 약, 약이 아닌 겁니다. 그냥
맹탕물.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저희도 몰라요. 그게 어떤 약이 진짜인지. 근데 왜 그러냐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약이 진짜 약이 한 거 이미 의사가 알면 좋게 판단 이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계속 자기도 하게 되고 환자분께서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다 없애기 위해서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주는 회사도 모르고 나중에 다 알게 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다조달리맵이라는 약은 실제로 3상으로 넘어가게 됐고 저희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로도 같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점수 평균이 5점을 넘는 환자들도 등록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증상이 심한 것 같아. 정말 힘들어 하면은 한번 그런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성모에 다니고 계신 교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다음은 니포칼리맙이라는 약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무슨 신호를 받고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 우리 우리 진단할 때도 항로 항체라는 게 양성인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피에 돌아다니다가 정말 병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피에 돌아다니는 나쁜 물질이 재활용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빨리 없어지게. 그래서 이것은 그 전까지 있던 치료제와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하고요. 이것도 역시 3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이한 게 일단 4주에 한번 이거는 피하 주사, 정맥 주사가 아니고 이제 바늘로 한번 꾹 찔러서 누르면 한 10초 정도만 들어가는 그런 피하 주사로 개발이 됐고 에스다이 5점이면서 에스프리도 5점 이상, 증상이 느끼기도 심하고 전신 증상도 심하고 이런 분들께 대상이 되고요.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약이라고 미국 그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아서 작년 11월에 이제 이 상이 끝났는데 이거는 진짜 새로운 개념이다 해서 브레이크스루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받아서 바로 올해 3월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보라고. 그래서 지금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막 모집을 시작한 그 약제라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첫 번째 약제는 암젠이라고 했던 회사에서 개발한 약이고 니포칼리맙은 얀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듀크라바시티닙이라는 약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쁜 신호 자체가 우리 면역 세포에서 작용하는 것을 아예 억제하는 약입니다. 이것도 3상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건 이거는 먹는 약, 하루에 이제 한 번 먹으면 되는 먹는 약이고, 이거는 근데 1상, 2상 결과가 없어요. 쇼그렌에서 했던 결과가 없는데 바로 3상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미 2022년부터 건선이라는 병의 치료제로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환자한테 쓸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 이런 게 다 입증이 됐는데 기존적으로 쇼그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바로 3상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장점은 이제 먹는 약이라는 것이고 이미 출시돼서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1, 2, 3 결과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고요. 마지막은 이아나로면 책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미 모집이 다 끝났고 연구도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이제 B세포라고 하는 노란색 동그라미 저게 나쁜 그 면역 물질을 계속 만드는 세포인데 그 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신호도 맞고 그 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내는 약간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내는 주사였는데 3상이 거의 끝났고 빠르면 올해 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대로 실제 우리 환자분들께서 쓸 수도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약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가 등록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넣진 않았고 4주에 한 번 피하 주사. 근데 이게 동시에 4주가 아니라 12주에 한 번씩 맞는 임상시험까지 같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가 더 효과가 있을지는 다 나와보면 정확한 용법이 나올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에스다이 5점 이상. 이게 보면 다 에스다이는 5점을 넘으라고 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신 질병 활성도가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맞는데 실제로 침샘 분비 관련된 항목들이나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일부 호전되는 것들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치료제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약제는 이 약제로 여겨지고 노바티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해서 지금 임상시험이 거의 막바지 단계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뭐 이주아 교수님, 곽승 교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이제 혹시라도 새로운 기존의 어떤 치료제가 없을지 아니면 뭐 증상과 연관된 새로운 기전을 연구하는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냥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치료는 이제 건조 증상의 대증적인 치료, 전신 합병증에 대한 면역 치료만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동안에는 기전도 복잡하고 평가를 하기도 어려워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내온 약제가 없었는데, 지금 3상까지 온 약제들이 상당히 있고 이들 중에서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약제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쇼그렌 증후군 치료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